가난한 청년이 구한 노숙자 할머니, 알고 보니 변장한 억만장자였다니, 그 충격적인 결말. 광주의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위로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꽂히고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고층 빌딩에 네온사인 불빛과 뒤섞여 어지러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빗물이 흥건한 도로 위로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비치며 차갑고 혼란스러운 수중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했죠. 그 차가운 빛 속에서 낡은 배달 오토바이가 고장나 쩔쩔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7살의 백승호, 깡마른 최고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땀과 빗물로 흠뻑 젖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얇디 얇은 비닐 우비 한 장으로는 비 오는 밤 특유의 뼈까지 시리는 칼바람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지만 승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배달 일로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오직 여동생이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작은 반지하 방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호의 발걸음은 화려한 대형 호텔의 회전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서 멈칫했습니다. 삐쩍 마른 할머니 한 분이 낡고 찢어진 외투 하나에 의지한 채 비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앙상한 손으로 낡은 모자를 꾹 눌러 쓴 할머니의 눈빛에는 강인함과 지독한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들어가서 동정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자리를 떠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흐르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는 덩치 큰 보안요원의 차가운 고함에 찢겨나갔습니다. 이봐요 할망구,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지만 슬픈 눈빛일 뿐 애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떼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호텔의 VIP 고객인 오태석 이사였습니다. 그는 마치 쓰레기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기어들어 온 거야? 재수 없게. 더러우니까 내 눈앞에서 치워요. 당장. 그 말은 칼날처럼 할머니의 자존심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지만 노쇠한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승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장난 오토바이를 내버려 둔 채 빗물이 넘실대는지도 모르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빗줄기가 마치 그의 용기를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어르신, 승호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앙상한 팔을 붙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춥고 비 오는 날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나요. 보안요원이 인상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승호는 고개를 돌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힘없는 어르신이 거지 취급당하며 쫓겨나는 걸 보고만 있는 게 상관없는 일입니까? 당신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때 오태석 이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쥐뿔도 없는 배달부 주제에 옳고 그름을 따져? 내 앞가림이나 잘해. 영웅놀이 하지 말고. 승호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옳은 일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승호의 말에 오 이사는 순간 멈칫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호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가 차서 그의 목소리는 그의 태도만큼이나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의 호기심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승호는 할머니를 부축해 근처 편의점 처마 밑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생수병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오늘 밤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손에 들린 삼각김밥을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이구먼.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은 드문데 승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착한 마음만은 잃지 말라던 그 소박한 가르침을요. 그날 밤 승호는 할머니를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두 남매가 지내기에도 빠듯한 방이었지만 승호는 주저없이 하나뿐인 요를 할머니께 내어드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내일은 어떻게든 할머니를 더 도와드려야겠다고 고민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승호의 마음은 인자함이라는 불꽃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단 하나뿐인 요 위에 앉아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승호를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땅바닥과 맞닿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비 냄새 섞인 습한 냉기를 몰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다르구나. 승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뒤를 돌아보지도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을 뿐입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모로 누운 승호는 곤히 잠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밤, 정막 속에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와 바람소리만 감돌았지만 승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 장면들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승호가 겨우 17살이었을 때 그는 강원도 태백의 깊은 산골, 흙벽이 다 드러난 낡은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지만 겨울이면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이고 뼈를 깎는 칼바람이 부는 벼랑 끝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의 삶은 고달프고 위태로웠습니다. 이웃들은 밭을 일구거나 광산에서 일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승호의 부모님 역시 순박한 노동자였습니다. 항상 굳은 의지가 서려있던 눈을 가진 마른 최고의 아버지는 언제나 화로 곁에 앉아 추위에 튼 손을 녹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승호를 곁에 부르시고는 낮고 느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호야, 가난은 무서운 게 아니란다. 정말 무서운 건 살면서 사람의 도리와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승호는 그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듣는 잔소리 같았지만 지금은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농산물 포장 공장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으로 가정을 지탱해 오던 억척스러운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결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산골의 혹독한 추위 탓에 급성 폐렴이 찾아왔고 결국 아버지를 앗아갔습니다. 큰 병원에 모시고 갈 돈이 없어 차가운 방바닥 얇은 요 위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승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눈발이 날리는 하늘 아래 어머니 곁에 선 승호의 어깨를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감쌌습니다. 승호야, 내가 이제 가장이다. 아버지 대신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할. 승호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17 소년이 어떻게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 후 삶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어느 눈보라 치던 밤, 어머니마저 일터에서 돌아와 쓰러지셨습니다. 서 있을 힘조차 없던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승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눈빛만은 마지막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승호야, 엄마 대신 동생 꼭 지켜줘야 해. 우리 소율이 절대 고생시키지 말고. 승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소율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작은 집에는 온우이만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승호는 학교를 그만두고 소유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농산물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살을 내는 겨울날에는 남의 짐눈을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 번은 물류창고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사장에게 모욕만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사장은 승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 꼴을 해가지고 무슨 힘을 쓰겠다고. 가서 동생 밥이나 챙겨.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고를 나오던 승호는 거절당한 아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광주의 차가운 밤, 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승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꼭 할머니를 더 도와드려야지. 그것이 부모님의 가르침이니까. 밖은 비가 그쳤지만 승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경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수군거림은 마치 채찍처럼 승호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미래가 없어. 옆집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승호 저 녀석 공부 좀 잘하면 뭐해? 평생 막노동이나 하겠지. 같은 새방에 사는 노시 할아버지도 독서를 보탰습니다. 그런 말들은 승호의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낮은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 대신 그 모욕을 삼켜오기로 만들었습니다. 가난이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에게는 소유리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소유리는 선천적인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빠의 어깨에 짊어진 짐을 알고 있다는 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승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슬퍼하지 마. 나 이제 많이 괜찮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오빠 호강시켜 줄게. 그 말은 칠흑 같은 가난 속의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하는 동생을 볼 때마다 승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승호가 하루 종일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약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남은 건 찬밥 덩어리와 쉬어 꼬부라진 김치뿐이었습니다. 승호는 밥그릇을 동생 쪽으로 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 먹어. 오빠는 배불러. 소유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빠를 올려다보더니 말없이 밥을 반으로 나누어 오빠에게 내밀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아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유리의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승호는 미친 듯이 뛰어나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갚을 능력은 있어? 가난하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남한테 피해를 줘? 한 남자의 매몰찬 거절에 승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승호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돌아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비수 같은 말들은 승호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유리를 절대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고, 이런 멸시 따위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회상에서 깨어난 승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밖은 여전히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뿐인 묘에서 잠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승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할머니 어깨를 덮어드렸습니다. 요 곁에 앉아 결의에 찬 눈빛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나처럼 모진 세월을 겪으셨겠지.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그는 비좁지만 온기가 감도는 방을 둘러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착한 마음만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그것만이 나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약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얼룩진 벽을 비췄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 승호는 뒤척이다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눈이 뻑뻑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던 승호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호는 벌떡 일어나 좁은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앉은뱅이 책상 위에 눈길을 끄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접힌 비단 손수건이었습니다. 푸른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승호는 손수건을 집어들어 한 땀 한 땀 정성스런 자수를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수놓아진 한자는 심자였습니다. 승호는 손수건을 쥔 채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네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말하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승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메시지 혹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은 대체 누구실까? 거지가 어떻게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으며 왜 이런 걸 남기고 갔을까? 어렴풋하지만 선명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라한 방을 조용히 훑어보던 할머니의 모습. 할머니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기워 쓴 자국이 역력한 낡은 배달 가방, 구석에 놓인 찢어진 운동화, 그리고 지쳐 잠든 승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가난하지만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청년. 할머니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들이 평생을 써도 얻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군. 할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섰고 새벽의 어스름한 빛이 그녀의 마른 등을 감쌌습니다. 스쳐가는 바람이 말 없는 약속을 전하듯 손수건은 감사의 표시이자 희망의 징표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승호가 손수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낯선 목소리가 상념을 깼습니다. 동생 챙기기도 바쁜 놈이 웬 거지까지 방에 들여. 돌아보니 심술궂은 이웃 노씨 할아버지가 기둥에 기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경멸 어린 눈빛은 마치 시비라도 걸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할망구가 뭐라도 주고 갔냐? 돈이라도 좀 줬어. 노씨 노인이 말꼬리를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승호는 손수건을 꽉 쥐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약한 분들은요. 노씨는 기가 차다는 듯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을 도와? 주제 파악 좀 해라. 내 앞가림이나 하고 동생이나 건사한 다음에 큰 소리치라고. 승호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말은 가시가 되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왜 옳은 일을 하는 게 이토록 인정받기 힘든 걸까? 방에 돌아온 승호는 책상 앞에 앉아 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로 얼룩진 벽, 힘없이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간밤의 흔적이 남은 얇은 묘. 승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세 낼 날은 다가오는데 지갑에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소율이는 약도 먹어야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배달 일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승호는 손에 든 손수건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착한 마음이 가장 귀한 거라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가난 속에서도 선함과 정의를 잃지 않겠다는 결의로 빛났습니다. 승호는 낡은 책상 위에 손수건을 올려놓고 정교하게 수놓아진
자를 응시했습니다. 고요한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손수건으로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그냥 고맙다는 뜻일까? 왜 자꾸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승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약해지면 안 돼. 소유리한텐 내가 필요해. 착한 마음을 버릴 순 없어. 소유리의 아침을 사러 골목 어귀로 나간 승호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았습니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깡마른 소년 한우진이 웅크리고 서서 구겨진 로또 복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한 장만 사주세요. 아침부터 한 장도 못 팔았어요. 승호는 우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복권을 챙기는 대신 다시 소년의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형이 너한테 행운을 선물하는 셈 칠게. 소년은 깜짝 놀라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형. 내일은 꼭 많이 팔게요. 골목길로 사라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승호는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 방으로 돌아온 승호는 손수건을 마치 성스러운 물건인 양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낡은 가족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승호야, 가난은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람의 도리를 잃는 게 무서운 거지. 아버지의 말씀은 가장 힘든 순간마다 승호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승호는 손수건을 쥔 채 슬프지만 결의에 찬 눈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나처럼 힘든 시절을 겪으셨겠지.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받아 자가 새겨진 손수건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승호는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을 상상치도 못한 진실로 이끌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단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 얼룩진 벽을 비추며 좁은 방 안에 고요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밤의 숨소리처럼 긴 하루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소유리는 요 위에 앉아 방을 정리하는 오빠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쫓았습니다. 승호는 고민이 많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깊은 눈을 가진 심씨 할머니의 모습과 노인의 비아냥거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손을 멈춘 승호가 동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유라,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노숙자 할머니를 만났어. 사람들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며 쫓아내고 모욕을 주길래 참다 못해 내가 나섰어. 소유리는 조용히 듣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빠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빠 마음을 알아줬어? 누가 오빠를 생각해 주기나 해? 승호는 침묵하며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유리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어 걱정스러운 동생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주든 말든 누군가 부당하게 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소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이불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조용하지만 감정을 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남 돕는 거 좋은데 오빠 자신은? 그리고 우리는? 오빠는 이미 너무 많이 희생했잖아. 더 이상 짐 지는 거 싫어. 승호는 동생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이며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소유라,
내가 하는 건 다 널 위해서야. 너만 건강해진다면 난 어떤 고생도 상관없어. 소유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빤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난 알아. 오빠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난 오빠가 지치고 상처받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오빠가 지친 얼굴로 돌아올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승호는 멍해졌습니다. 늘 조용히 참기만 하던 동생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고해성사하듯 낮게 말했습니다. 다들 너처럼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니? 난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소유라, 이건 그분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기도 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서. 소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었던 낡은 자전거를 팔아 자기 약값을 마련했던 그날. 억수 같은 비 속에서 흠뻑 젖은 옷이 앙상한 등에 달라붙은 채 페달을 밟던 오빠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는 찬밥 한 덩이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너 먹어. 오빠는 배불러. 소유리는 밥그릇을 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오빠가 배부른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까지 자신에게 양보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빠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승호를 바라보던 소유리가 한숨을 쉬며 오빠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목이 메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호 오빠, 오빠가 옳은 일 하려는 건 알지만 난 오빠 잃고 싶지 않아. 난 오빠만 건강하면 돼. 그거면 충분해. 승호는 그런 소유리를 결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손을 맞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유라, 넌 내 전부야. 하지만 난 믿어. 우리가 착한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희미한 불빛 아래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아픔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마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퍼부었고 길은 흙탕물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낡고 젖은 옷을 입은 승호는 덜컹거리는 자전거를 끌고 진흙탕 길을 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이 자전거만이 아픈 동생을 살릴 약을 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려 입술이 바짝 마른 소유리의 가녀린 숨소리가 승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비 속에 흐릿하게 고물상이 보였습니다. 승호는 주인 앞에 자전거를 세우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좀 사주세요. 동생 약값이 급해서 그래요. 중년의 고물상 주인은 차가운 눈으로 자전거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5만 원밖에 못 쳐줘. 할 거야. 승호는 핸들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5만 원은 너무 적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기도 빠듯한 돈이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목맨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조금만 더 쳐주세요. 동생 약이 정말 급해요. 주인은 승호의 이글거리는 눈빛에 미간을 찌푸리더니 잠시 생각하다 몇천 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승호는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살을 찌르는 빗줄기를 뚫고 약국으로 내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승호는 약봉지를 가슴에 품고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무겁게 발을 옮겼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야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기진맥진하여 소율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에게 약을 건넸다. 막 열이 내린 뒤 눈을 뜬 소율은 물기 어린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물었다. 오빠, 이거 다 나 때문에 하는 거지? 승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칠어진 손을 여동생의 어깨에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건강해지면 그걸로 됐어. 난 다른 건 필요 없어. 시간은 흘렀지만 그 기억은 소율의 마음속에서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다. 오늘 밤 작은 방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책상 위에 놓인 심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손수건을 보며 소율은 손수건을 집어들고 한 땀 한 땀 수놓인 시를 어루만졌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까치발을 하고 짐을 챙기는 오빠에게 다가갔다. 소율은 아무 말 없이 오빠의 옷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주었다. 마치 오빠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오빠 편이니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승호는 그 작은 행동에서 따스함을 느꼈다. 그는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애틋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비록 말다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소율은 언제나 그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승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세월에 빛바랜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옛날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정말 무서운 건 살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승호는 스스로 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율과 심 회장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일어서서 옳은 일을 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방 안을 비추었다. 승호는 밖으로 나섰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그 신비한 손수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자주 들르던 고시원 근처 카페에 들렀다. 갓볶은 커피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공간, 승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손수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빛을 받아 드러난 정교한 자수실밥 하나하나가 마치 그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갑자기 입구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승호가 고개를 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우아한 드레스 차림의 한 노부인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손목에서 반짝이는 금시계, 그리고 저 날카로운 눈매는 결코 잘못 볼 리 없었다. 승호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의구심과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날의 거린 할머니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승호는 묵묵히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손수건을 응시했다. 낡은 스탠드 조명 아래서 심이라는 글자가 마치 춤을 추듯 일렁였다. 비 속의 할머니와 그녀의 기묘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승호가 고개를 들자 노부인이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게 걸어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드레스와 손목에서 빛나는 금시계, 그리고 고고한 자태의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승호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익숙하고도 예리한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다. 어르신. 혹시 심 회장님?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맞네, 승호 군. 나를 못 알아보겠나? 그날 밤 빗속에서 자네가 지켜주었던 사람이라네. 승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호텔 앞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초라한 할머니와 지금 눈앞의 심혜원 회장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거린 아니셨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손수건에 손을 얹으며 차분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거린이 아닐세.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날 밤 자네가 보여준 선의가 나에게 아직 이 세상엔 타인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지. 승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하지만 왜 그런 차림을 하셨던 겁니까? 심 회장의 눈빛이 잠시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창밖 먼 곳을 응시하며 무거운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내 가족을 믿었네. 그들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등에 가장 깊은 칼을 꽂더군. 승호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고통이 전해져 왔다. 심 회장은 이야기를 이어갔고 한마디 한마디가 승호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한때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친오빠와 조카가 그녀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는 자신이 일구어낸 회사에서 쫓겨났고 명예와 사람에 대한 믿음마저 모두 잃었다. 내가 잃은 건 재산뿐만이 아니었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선의마저 잃어버렸지.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왔다. 자네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승호 군.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 그 빗속에서 기꺼이 나서주었던 자네를 보며 그녀의 이야기는 승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가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호텔에서 승호와 심 회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오태석 대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만하던 그 태도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공손한 태도로 들어와 심 회장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심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승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오 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심 회장은 그를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다. 오 대표, 이 젊은 친구가 나에게 인생에 큰 교훈을 주었다네. 자네도 자네가 무시했던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할 걸세. 오 대표는 당황해했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승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난번엔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틀렸네. 승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보다는 권력 앞에서 이렇게 쉽게 변하는 인간의 모습에 씁쓸한 비애가 느껴질 뿐이었다. 심 회장이 다시 승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존중이 가득했다. 승호 군, 자네가 내 여정에 함께 해주었으면 하네. 선한 마음과 올곧음을 지킬 줄 아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승호는 잠시 망설였다. 소유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 회장은 미소 지으며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잘 생각해보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명함이 그 문을 열어줄 거야. 승호는 명함을 집어들고 굵은 글씨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비좁은 방 안에서 승호는 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손수건 옆에 놓인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갈등에 빠졌다. 과연 내가 심 회장의 세계로 들어갈 용기가 있을까?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보며 그는 부모님께 속삭이듯 말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요. 시도조차 안 해보면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평생 모를 거잖아요. 그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마치 앞길에 놓인 어떤 시련과도 맞설 준비가 된 듯했다.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가 작은 방의 정적을 깼다. 승호는 깜짝 놀라 화면을 보았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승호 군, 나일세. 혜원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저음의 위험 있는 목소리, 잊을 수 없는 익숙한 목소리였다. 내 제안은 생각해보았나? 승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망설임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제가 잘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전 그저 배달이나 하는 놈입니다. 가진 거라곤 두 손과 약간의 깡다구뿐인데. 수화기 너머로 경멸이 아닌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이런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했다. 승호 군, 자네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갖기 힘든 걸 가지고 있어. 바로 측은지심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지. 그래서 자네가 이 자선 프로젝트의 적임자라고 믿는 걸세. 승호는 목이 메어왔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다. 심 회장의 말이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의 가슴속에 짚혀진 불씨를 타오르게 하는 말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자네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기회이기도 하네. 난 완벽한 사람은 필요 없어, 승호 군. 진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승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심 회장의 말들이 계속 맴돌며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방 구석에서 낡은 옷들을 꼼꼼하게 개고 있는 여동생 소유를 바라보았다. 작은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여전히 맑았다. 소유라, 승호가 침묵을 깼다. 나, 심 회장님께 제안을 받았어. 저번에 얘기했던 그분 말이야. 자선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하시네. 소율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오빠 지금도 너무 고생하잖아. 책임질 일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돼. 오빠가 가면 난 어떡하고? 승호는 여동생 옆에 앉았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너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소유라.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을 것 같아.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내 인생도 달라질 거야. 소율은 오빠를 바라보았다. 걱정 어린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조용한 신뢰가 차올랐다. 그녀는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힘주어 말했다. 난 언제나 오빠를 믿어. 오빤 해낼 거야. 엄마 아빠가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들이잖아. 그러고는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색이 바랬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선명했다. 소율은 그 사진을 승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오빠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난 믿어. 오빠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거라고. 승호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당부, 어머니의 희생, 그 모든 것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마음속에 큰 벽을 넘은 듯 눈빛이 확고해졌다. 소유라, 약속할게.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둘 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서 돌아올게. 소율이 희미하게, 하지만 희망을 담아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승호는 깨달았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려 승호의 상념을 깨뜨렸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보며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승호 군, 나일세. 혜원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들려왔다. 생각은 좀 해봤나? 승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가진 거라곤 두 손과 결심뿐인 배달원일 뿐이니까요. 심 회장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승호 군, 자네에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따뜻한 마음과 끈기지. 난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 진실한 사람을 원해. 승호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가슴속에 작은 불을 밝혔다. 당장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 심 회장이 부드럽지만 강단 있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최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주겠네. 승호는 방 구석에서 낡은 옷을 정리하는 소유를 보았다. 작고 여린 동생은 그의 모든 것이자 원동력이었다. 동생의 믿음 가득한 눈빛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회장님, 하겠습니다.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의 말을 듣던 소율이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라는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오빠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거 꼭 가지고 있어. 나와 우리 가족이 항상 오빠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승호는 손수건을 꽉 쥐었다. 따스함이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낡은 자취방의 벽, 깃든 추억들을 둘러보며 그는 이 결정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방을 나서는 그의 눈에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승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련으로 가득 찰 새로운 여정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자선센터, 뉴단, 새로운 새벽에서의 첫날, 승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에는 쌀포대와 생필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긴 업무 리스트를 들고 분주하게 오갔다. 그 바쁜 공기 속에서 승호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가 머뭇거리며 들어서자 센터의 총괄 책임자인 권지영 매니저와 마주쳤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중년 여성인 그녀의 눈빛은 엄격해서 승호는 저절로 압박감을 느꼈다. 자네가 승호 군인가? 그녀는 차분하지만 탐색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생각보다 너무 젊군. 여기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승호는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 업무는 정신이 없었다. 물품 정리부터 명단 확인, 배식 지원까지 모든 일이 꼼꼼함과 인내심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첫 현장 방문 때 승호는 권 매니저와 함께 센터 근처 빈민가인 달동네로 향했다. 기울어져 가는 집들, 물이 고인 골목길, 더러운 바닥에서 맨발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한 할머니가 임시 거처 같은 집에서 떨며 나와 승호에게 낡은 손수건을 건넸다.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기뻐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승호는 할머니의 여인 손을 꼭 잡았다. 무력감과 연민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배식 도중 주민 2명이 서로 밥을 더 받겠다며 몸싸움을 벌였다. 승호가 끼어들어 번호표를 나눠주고 순서대로 주자고 제안했지만 권 매니저는 즉시 반대했다. 생각이 너무 단순하군. 여긴 자네 생각처럼 쉬운 곳이 아니야. 이 방식은 지난 몇 년간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어. 승호는 반박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정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승호는 시키지도 않은 재고 정리를 하느라 센터에 남았다. 늦게 돌아온 권 매니저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묵묵히 일하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내가 저 친구를 잘못 봤나 보군,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날, 권 매니저가 승호에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과 소율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지난 날들을. 자네,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군. 그녀의 눈에 공감의 빛이 어렸다. 그 열정과 진심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한 번은 빈민가 가정 방문 중 쓰러져가는 집에서 앓고 있는 10살 소년을 만났다. 아이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다. 약 사줄 돈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어요. 1년 내내 먹을 거 살 돈 몇천 원도 구하기 힘드니 원. 승호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 있던 전 재산을 털어 엄마에게 건넸다. 소유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승호는 깨달았다. 이 여정은 내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권 매니저가 조용한 곳으로 승호를 불렀다. 그녀는 승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승호 군, 자네는 마음이 참 넓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면 측은지심만으로는 부족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해. 승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멀리 빈민가의 판잣집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들을 보며 가슴속에서 강렬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승호는 되뇌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바꿔야만 하는 곳이야. 뉴던에서의 나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승호의 마음을 짓누르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장부를 검토하던 중 자선기금 지출 내역과 실제 물품 수량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승호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창고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센터에 물품을 실은 대형 트럭이 낯선 창고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공급 담당 파트너인 표상훈 이사가 직접 하역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 승호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센터로 돌아온 승호는 권 매니저를 찾아갔다. 증거 사진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지만 떨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매니저님, 표 이사가 구호 물품을 횡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권 매니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놀라움은 이내 침통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작고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승호 군, 자네는 표 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발이 아주 넓은 사람이야. 일을 크게 만들었다간 우리 센터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우리가 과연 그를 이길 수 있을지. 승호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권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입을 다문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위선이 되고 맙니다. 권 매니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승호에 대한 경외심이 스쳤다. 승호의 용기와 결단력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며칠 후, 표 이사가 작은 카페에서 승호에게 접근했다. 그는 승호 앞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승호 군, 자네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거 알고 있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말투였다. 하지만 걱정 마, 자네를 해칠 생각은 없으니.
승호는 침착하게 표 이사를 응시했다. 원하는 게 뭡니까? 표 이사는 픽 웃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자는 듯 속삭였다. 그냥 조용히만 있어주면 자네랑 여동생이 몇 년은 떵떵거리고 살 만큼 챙겨주지. 승호 군, 영웅놀이 하지 마. 아무도 안 알아줘. 분노가 치솟았다. 승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쏘아붙였다. 당신 돈으로 많은 걸 살 수 있을진 몰라도 내 자존심까진 못 삽니다. 표 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협박하듯 말했다.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덤벼?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이 바닥에서 영영 못 있게 해주지. 승호는 뒤돌아 나갔지만 등 뒤로 표 이사의 살기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자신과 센터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하지만 밥을 받고 기뻐하던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면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권 매니저가 승호를 찾아왔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승호 군, 표 이사가 협박했다며? 나 더 이상은 비겁하게 못 살겠어. 그녀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지난 2년 동안 내가 모은 그 사람 비리 자료야. 난 무서워서 못했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네에겐 내가 없는 용기가 있으니까.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다. 눈동자가 타올랐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약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떳떳함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다. 다음 배식 행사는 시끌벅적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행사가 끝날 무렵 울거는 동이 났는데 한 가족이 잔뜩 움츠러든 채 서 있었다. 맨발의 흑투성이인 아이가 앞으로 나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우리는 뭐 잘못해서 선물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에 승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주먹을 꽉 쥐었다. 슬픔과 무력감이 밀려왔다. 아이는 원망 없이 그저 순수하게 이유를 묻고 있었지만 승호에겐 그 어떤 질책보다 아팠다. 승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했다.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거 없어. 아저씨가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그날 밤 센터로 돌아온 승호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은 증거 영상들을 다시 확인했다. 어두운 골목을 가로질러 개인 창고로 향하는 트럭들, 그 옆에서 거만하게 서 있는 표 이사. 영상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꽂혔다. 승호는 묵묵히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파일철을 든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맹세하듯 중얼거렸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 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배신할 순 없어. 며칠 뒤, 승호가 선택한 길에 대한 대가가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센터 안에 승호가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헛소문이 퍼진 것이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승호가 출근하자 센터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의심 어린 눈초리들이 그에게 꽂혔다. 책상으로 가보니 물건은 모두 치워져 있었고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휘갈겨 쓴 글씨. 사기꾼, 당장 꺼져. 승호는 종이를 구겨 쥐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속은 이미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권 매니저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는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든 그녀의 눈빛은 무겁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승호 군. 나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매니저님마저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승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전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권 매니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걱정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치였다. 승호는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를 지나는데 평소 승호를 잘 따르던 우진이가 달려왔다. 승호의 어두운 표정을 본 우진이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승호 아저씨, 오늘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되는데. 승호는 애써 웃으며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가 모두를 도울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 우진아. 아니에요. 우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 할머니 아프실 때 아저씨가 약 가져다 주셨잖아요. 밥도 저한테 양보해 주셨고요. 전 다 기억해요. 아저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분이에요. 승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마치 꺼져가던 그의 영혼에 따스한 불씨를 지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작은 선행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히 우진이 같은 아이들의 가슴속에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호에게서 위험을 감지한 표 이사는 전 직원을 소집해 그를 공개적으로 심판하려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선 표 이사는 통제하려는 듯한 눈빛과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승호 씨, 우리에겐 해명이 필요합니다. 결백하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 보시죠. 승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가슴속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를 침묵시키려 하신다면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승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확고함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표 이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승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승호,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찢어지게 가난한 택배 기사 주제에 넌 이 바닥 생리를 몰라.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당장 물러나. 승호는 피하지 않고 표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게임이라는 건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정적이 감돌았지만 승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념에 비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무언가를 지펴 올리는 듯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승호는 낡은 나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램프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앞에 놓인 수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빗돌배돌 급하게 적어 내려간 글씨들에는 고통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떠나야 할까? 하지만 내가 떠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말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의 불공평을 겪게 할 순 없어. 승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력감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표 이사의 얼굴, 근거 없는 비난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머릿속에 뒤엉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가진 우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헐렁한 옷 속에 파묻힌 작은 체구였지만 아이의 눈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승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승호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저씨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어느 날 왔는데 아저씨가 없으면 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승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절대적인 신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비난이나 무관심도 깨트릴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승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자신의 작은 심장에서 나오는 힘을 전해주려는 듯했습니다. 승호는 저도 모르게 우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승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의 흑투성이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기적 같은 따스함이 승호의 가슴 속에 차오르며 절망의 냉기를 밀어냈습니다. 아저씨 아무데도 안 갈게, 우진아. 승호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아저씨가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기 있을게. 우진이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승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찾은 듯했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진이 같은 아이들, 세상 밖의 불행한 이웃들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승호는 다짐했습니다. 정의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진이 같은 사람들의 눈 속에 깃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노라고. 어둠 속에 서서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는 승호의 모습은 마치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고 승호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은 여전히 조소와 경계로 가득 찼고 자성기금 횡령이라는 억울한 누명은 그를 비난의 중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표 이사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 자만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표 이사가 승호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결정적인 발언을 하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고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심혜원 회장이 우아하지만 위험 있는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그녀의 단호한 발걸음에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좌중을 훑어보더니 차가운 눈빛을 표 이사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누군가 이 센터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표 이사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심 회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이 센터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심 회장은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이 개인 창고로 들어가는 사진, 불투명한 자금 내역, 그리고 승호의 계정을 도용한 가짜 이메일들까지. 심 회장의 눈은 표 이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표 이사, 이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불러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표 이사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착오입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입니다. 심 회장은 조소를 머금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착오라고요? 수톤의 물품과 현금이 자성기금에서 증발한 게 단순한 착오란 말입니까? 정말 우습군요. 심 회장의 일침에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호를 의심하던 눈길들은 서서히 표 이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동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심 회장은 즉시 독립적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곧바로 나왔습니다. 표 이사가 수억 원의 기금을 횡령하고 이를 덮기 위해 승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표 이사는 심 회장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 회장,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요. 내 뒤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알 텐데. 하지만 심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답답한 회의실을 태울 듯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당신의 그 어떤 인맥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걱정해야 할 건 만약 남아있다면 당신의 그 명예일 겁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표 이사는 그를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연행되었습니다. 승호는 구석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심 회장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준 것입니다. 그는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제 결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심 회장은 승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승호 군, 정의를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싸울 가치는 충분히 있네. 두려움 때문에 자네의 용기가 흐려지게 두지 말게.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경종을 울리듯 말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정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침묵한다면 누가 일어서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승호를 의심했던 동료 몇몇이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승호 씨, 우리가 틀렸어요. 끝까지 신념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회의가 끝나자 우진이가 달려와 승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분이거든요. 승호는 몸을 낮춰 아이를 안으며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믿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의 선의와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날 저녁, 센터 옥상에서 승호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모처럼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심 회장님은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승호는 낡은 시외버스에서 내려 강원도 태백의 작은 산골 마을, 흙먼지 날리는 땅을 밟았습니다. 광주에서 꼬박 4시간이 넘게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언덕을 넘어온 차가운 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그를 압도한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맨발로 삼삼오오 모여 서 있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그는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막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심 회장님은 그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호 군, 자네라면 잘해낼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해줄 거라고 믿네. 승호는 그녀가 써준 손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짓담한 초등학교 건물은 마을의 큰 희망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승호는 봉사단을 따라온 우진이와 재회했습니다. 맑은 미소를 띤 우진이는 승호를 마을 아이들이 모이는 마을 회관으로 이끌었습니다. 큰 벽면에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알록달록하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승호 아저씨, 우린 이걸 꿈의 벽이라고 불러요. 우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꿈을 그려요. 아저씨 저기 봐요.
저게 제가 다니고 싶은 학교예요. 승호는 우진이의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활짝 열린 문 위에 지식의 집이라고 쓰인 학교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대고 아이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이 꿈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해.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승호가 가가오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마을 어른들 중 일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약속만 하고 떠나버리잖아. 학교를 다 지은들 누가 남아서 애들을 가르치겠어? 승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곳 아이들이 부모님처럼 고단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승호는 꿈의 벽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나처럼 우진이가 해맑게 웃으며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믿을 수 있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승호는 감격 어린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이 내가 정말 나의 훌륭한 스승이구나. 그 후 며칠 동안 승호는 가장 굳은 일부터 도맡아 했습니다. 직접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주민들과 대화하며 아이들에게 학용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챙겼습니다. 점차 승호의 열정과 진심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승호는 램프 불빛 아래서 벽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기 없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꿈까지 다 남겨두고 싶어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은 승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에게 꿈꾸는 법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니리야말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순조롭던 공사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공급이 지연되고 인부들이 갑자기 그만두는가 하면 악성 루머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승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표이사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해고된 후에도 그는 앙심을 품고 방에 공작을 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표이사는 부하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프로젝트라면 그 놈도 성공해선 안 돼. 승호가 공사비를 빼돌린다는 헛소문이 퍼지자 주민들은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가정은 아이들을 도서관 활동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승호는 중압감을 느꼈지만 꿈의 벽과 우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의가 승리하게 둘 순 없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해. 승호는 우진이의 그림 위에 손을 얹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가시밭길일지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도서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비명과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간 승호는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는 것을 보았고 어둠 속으로 오토바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표이사가 보낸 깡패들이 기껏 쌓아 올린 희망을 잿더미로 만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우진이가 상처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타다만 책 한 권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승호 아저씨, 우진이는 가냘픈 목소리로 하지만 강인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놈들이 우리 도서관을 망치게 두지 마세요. 우린 여기가 필요해요. 승호는 오열하며 우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약속할게, 우진아. 그 누구도 너희들의 꿈을 부수게 두지 않을 거야. 우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승호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작은 아이의 모습은 승호의 가슴에 뼈저린 책임감을 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심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표 이사가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프로젝트를 망치게 둘 순 없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심 회장은 침통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파도는 언제나 거세게 몰아치는 법이지. 하지만 자네가 포기하면 누가 우진이 같은 아이들을 지켜주겠나. 그 말은 승호의 가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를 위해, 그리고 마을의 모든 아이를 위해서라도. 승호는 표 이사의 방해 공작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파괴 공작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진이의 희생과 승호의 끈기에 감동한 마을 주민들이 서서히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승호가 소집한 긴급마을 회의에서 그는 주민들 한가운데 서서 침묵을 깨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악당들이 이기게 놔둘 수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학교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미래입니다. 제발 제가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은 설득이 아닌 심장에서 터져나온 맹세였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노인들조차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원에 있는 우진이는 승호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도 아이는 타다만 그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 그림은 탔지만 다시 그리면 돼요. 우리 포기 안 할 거죠? 그렇죠? 승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우진아. 우린 절대 멈추지 않아. 우진이의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승호의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잿더미가 된 도서관 앞에 선 승호의 손에는 우진이의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글씨와 그림은 멈추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아이들의 미래를 뺏을 수 없어. 끝까지 싸울 거야. 강원도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동료를 통해 여동생 소율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율이 입원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승호는 멍하니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지만 오빠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승호 오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를 믿어.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부모님이 꿈꾸셨던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잖아. 승호는 편지를 접으며 그리움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이 소율뿐만 아니라 이곳에 미완성된 꿈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엇도 그의 사명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산골방의 희미한 등불 아래서 승호는 소율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절대 포기하지 마. 오빠는 내 가장 큰 자랑이자 부모님의 자랑이야. 나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오빠가 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줘. 내가 곁에 없어도 오빠는 해낼 거라고 믿어. 승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동생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 약값을 마련하려 아끼던 자전거를 팔았던 기억, 오직 동생의 희미한 미소를 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율아, 내가 바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넌 모를 거야. 절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승호는 급히 광주 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하얀 병실, 소율은 야윈 몸으로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파했어? 오빠 여기 있어, 소율아. 소율은 힘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오빠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는 강원도에서 할 일이 많잖아.
걱정 끼치기 싫었어. 오빠가 계속하길 바랐어. 산골 마을의 책임과 동생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승호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믿음 어린 눈빛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택할 필요 없어. 소율이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언제나 여기, 오빠 뒤에 있어. 오빠는 영원히 내 자랑스러운 오빠야. 승호는 밤새 동생 곁을 지키며 강원도의 아이들, 우진이의 그림,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율아, 그 아이들은 어릴 적 너와 같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그 아이들도 외면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다시 강원도로 떠나기 전 승호는 동생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꼭 다시 올게. 기다려줘. 어서 가, 오빠. 성공한 이야기 잔뜩 가지고 돌아오길 기다릴게. 돌아가는 버스 안, 승호는 소율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소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시 강원도, 심 회장이 지원을 위해 직접 내려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승호는 그동안 모은 표 이사의 모든 범죄 증거, 수상한 거래 내역과 매수된 자들의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약자의 희망을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심 회장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자네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어. 나머지는 법에 맡기게. 주민들이 모두 모인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승호를 향했습니다. 승호는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도서관과 학교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 누구도 이걸 파괴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때 표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오만하고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군. 난 그저 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려 했을 뿐이야. 승호는 침착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일갈했습니다. 파괴하고, 협박하고, 횡령하는 게 발전입니까? 여기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과 서류, 증언들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호를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표 이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지만 분노의 찬 목소리로 표 이사를 가리켰습니다. 표 이사, 당신은 우리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았어.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주민들의 압박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표 이사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그는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기회를 주시오. 심 회장이 그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릴 순 있어도 정의는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당신이 남긴 교훈을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호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한마음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부녀회는 도서관 청소를, 청년들은 자재를 날랐습니다. 공동체의 따뜻한 품 안에서 승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소율아, 널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못다 핀 꿈들을 위해 내가 해내고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아직 붕대를 감은 우진이가 회의장에 나타나 새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학교와 도서관 아래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호 아저씨와 우리 학교를 믿어요.
승호는 무릎을 꿇고 우진이를 끌어안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멋지게. 승호의 말에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의 지지 속에 승호는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건 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 마을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심 회장은 승호에게 색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승호 부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기억하게, 자네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곁에 없더라도 항상 자네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승호는 사진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수리 중인 도서관 옆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승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의로운 길은 험난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표 이사가 구속된 지 한 달 후 강원도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심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단합으로 승호는 마침내 무료 교육센터 숲속의 꿈을 완공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3월 초 개관식에서 승호는 붉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박수 소리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며 승호의 가슴에도 불이 켜진 듯 환해졌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저 열심히 공부해서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 될래요. 승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꿈을 이뤄보자.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 특히 윤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승호 씨, 우리 애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우릴 버리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요. 기쁨이 넘쳤지만 승호는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냉혹했습니다. 산골 마을 프로젝트요? 수익성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거절당하고 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미팅에는 강원도 아이들이 그린 그림, 특히 우진이의 그림을 챙겨갔습니다. 두 번째 기업 미팅에서 승호는 그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호소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치스러운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배울 기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선물해 주실 수 있습니다. 승호의 진정성은 경영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향후 3년간 센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승호는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야. 믿고 함께해준 모든 분 덕분이야. 강원도로 돌아온 승호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은 숲속의 꿈 센터가 오랫동안 든든하게 자리를 지킬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의미 있었습니다. 승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 수백 개의 작은 심장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첫날, 승호는 교실 밖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산골의 새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꿈이자 나와 소유리의 꿈이야. 영원히 지켜낼 거야.
한 소년이 쭈뼛쭈뼛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승호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도 커서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될래요. 승호는 희망에 찬 눈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아저씨는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 문을 걸어 나가는 건 너희들의 몫이란다. 너희들은 아저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승호는 소율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오빠, 절대 포기하지 마. 오빠는 나의 영웅이야. 내가 곁에 없어도 오빠는 해낼 거야. 승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소율아, 넌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야. 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낼게. 수업이 끝날 무렵 아이들이 그림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큰 학교 그림 아래 우리에게 꿈을 선물해준 승호 아저씨,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승호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숲속의 꿈 센터 개관식은 마을 잔치 같았습니다. 때 빼고 광낸 아이들이 줄을 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심 회장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희망과 선해,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끈기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든 현실도 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운영권과 관련 자산을 승호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 이내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호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 회장은 승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엄숙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겐 따뜻한 마음이 있어.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네. 선한 마음은 고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지. 승호는 90도로 허리 숙여 깊이 감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심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복권 판매와 허드레시를 하며 살았지만 헌신적인 스승 덕분에 배움의 길을 찾고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남에게 지식과 선의를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게. 그 가르침은 그녀의 인생 지침이 되었고 이제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승호에게 그 횃불을 넘겨준 것입니다. 떠나기 전 심 회장은 승호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자네의 여정을 기록하게. 시련도 성공도 모두 적어두게나. 훗날 돌아보면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승호는 센터 앞에 서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에 가슴 벅찬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율이 보낸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소율은 야위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호 오빠,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오빠는 오빠 꿈만 이룬 게 아니라 내 꿈도 이뤄줬어. 오빠라면 더 대단한 일도 해낼 거라고 믿어. 승호는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서 목이 메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게, 소율아. 약속할게. 밤이 깊어지자 센터의 불빛이 마을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승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선의와 희망의 씨앗을 뿌려나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과 끈기는 단순한 가치를 넘어 역경을 이겨내는 무기가 됩니다. 승호의 이야기는 출발선이 아무리 불리해도 따뜻한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꿈의 벽이나 소율이의 미완의 꿈은 누군가 씨앗을 뿌리고 가꾼다면 희망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서 승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승호처럼 힘겨운 이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압박과 책임, 그리고 비난 속에서도 신념을 지킨 승호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현대 사회에서 선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